자, 그러면 오늘은 성과 사랑, 사랑과 성 관련된 단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수축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내용 정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엔 사랑이 먼저 좀 나오는데요. 사랑의 이론을 제시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시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까 해요. 사랑의 이론을 제시하는 분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상가입니다. 프롬이라는 사상가이고요. 이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책 이름이 사랑의 기술,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인데요. 이 책 써드리는 이유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에서 이 사람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릭 프롬이 보신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거는 여기 이 사람이 약간 실존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이데거 우리가 봤을 때 파란색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같은 맥락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적인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실존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소유냐 전제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뭘 더 강조하지? 존재를 강조하죠.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체적인 삶, 실존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냥 다른 사람의 강제로 이끌리거나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같은 표현인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다. 네, 뭔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태 이런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이라고 하는 활동으로 직접 참여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지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둘이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라는 활동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주체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주체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사랑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끊임없이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겁니다. 그냥 뭐 태어난 대로 살아서 사랑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때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요소가 있답니다. 이 4가지를 바탕으로 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대요. 그 4가지 요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선생님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런 거 잘 물어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쓰는 개념 자체보다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기억해 주세요. 보호라고 하는데 보호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보호 이런 거 같잖아요. 물론 그런 맥락도 포함되어 있지만 프롬이 설명할 때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생명을 보존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래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도박해, 약물에 빠졌어, 나쁜 짓을 해, 그래도 내버려 둔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을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에리 프롬은 보호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고요. 2번째는 책임. 책임은요, 뭐 책임져야 된다 할 때 그 책임 뭐 맞습니다만 에리 프롬의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 그에 따른 응답을 해주는 게 사랑이랍니다. 물론 여기에 뭐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나 칼 줘 막 이렇게 어리광 부려. 그런데 엄마가 그래 너 칼 줄게 하면서 칼 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정당한 합당한 어떤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 문제에 가끔 이거 물어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사랑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에일리 프롬은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뭔가 하는 건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는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존경. 다른 말로 뭐 존중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죠. 이 사람이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존재 그 자체를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하지만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하지만 우리 뭐 자주 표현하는 거에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사랑을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존중하는 게 진정한 사람이지 너 이거 원해? 아 이거 아니야. 내 맘대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해. 다른 표현으로는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노력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요것이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떤 사랑의 영역이고요. 사랑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여기에서 40% 정도는 에릭 프롬을 묻는 문제가 기존에는 기출이 되었어요. 요 정도 기억해 주십시오. 성 넘어가겠습니다. 성. 자, 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해 볼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건 남성,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때의 성 구분이 있죠. 요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섹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고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남성성, 여성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렇게 머리가 길고 뭐 얼굴이 하얗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부여한 여성성, 남성성은 막 뭐 근육, 뭐 슈트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부여하고 있는 남성성에 해당하는 걸로 이거는 사회 문화적 성이라고 해요. 예, 이거는 영어로 젠더라고 하죠. 젠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욕망으로서의 성. 이라고 해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성과 관련된 걸 포괄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분명히 쾌락적인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남녀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얻어지는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쾌락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성적인 가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가치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가치도 가지고 있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가치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거 인격적 가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 양육 이렇게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적 가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 아니고 생식적 가치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랑과 성의 관계 를 바라보는 기준이 이 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머지 한 40%는 여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얘와 얘가 반반씩 나오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사랑의 관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람직한 성과 사랑의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 그러면 이 두 존재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출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 결혼, 출산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성적 활동만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성의 사용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보수적인 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다 초록색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수주의는 대체적으로 이 가치 중에서 무슨 가치를 중시한다? 생시적 가치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한 줄 더 쓸 거거든요. 한 줄 더 띄워주시고 두 번째 관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중도주의라고 해서 3번을 우리가 쓸 건데 3번과 비교했을 때 가운데다라고 해서 중도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도주의는 바람직한 성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답니다. 사랑이 전제된 성의 사용이 필요하다. 근데 출산, 양육, 결혼 없어요. 알겠죠? 딱 요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 하시고요. 여기 쓸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별 조건이 없이 자유롭게 성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성을 사용해라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이게 윤리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성으로서 자유주의가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해야죠. 강제로 하는 건 폭행이 아니겠어요? 폭력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의를 할 때 뭔가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서 하나를 더 설정하는 게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가게 하면 안 된다. 해악을 금지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전제만 깔아주면 나머지 조건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없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정당한 성의 사용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혹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 조건에 사랑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를 비교하려고 화살표를 남겨주었거든요.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자유주의적 맥락에서는 사랑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중도주의와 보수주의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랑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윤리 시간에는 무슨 조건이라고 표현하죠?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들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무슨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죠?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에 비해서 중도주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이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사랑은 필요한 조건이기도 해요. 필자가 반드시 필자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도 하고 요거 하나만으로 뭐 하기도 해요? 충분하기도 해요. 충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윤리란 말이야. 이게 윤리에서 나오는 표현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돼. 부적절한 사랑이 아닌 거야. 난 널 너무 사랑해. 널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정상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을 한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게 정상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윤리적이라면 결혼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안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셨죠? 결혼했다 그러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계약 결혼도 있고 정략 결혼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집안끼리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은 정상 범주 내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랑이 전제로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아셨죠?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와 거의 비슷해서 정상 범주 내의 사랑이니까 그 사람을 막 학대한다든지 난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넌 오늘부터 굶어 죽일 거야 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넌 오늘부터 나의 어떤 구속을 받아들여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당연히 여기도 사랑하니까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안 해? 존중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아이인데요. 이 세 번째 자유주의에서도 인격을 존중을 할까 안 할까를 물어본다면 존중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까 안 할까? 해야 되죠. 만약에 존중 안 하면 자발적으로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강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상대에게 뭘 주면 안 된대? 피해를 주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격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세 관점 모두는 우리가 성의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사랑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기존에는 요거까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로 많이 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한 사람이 더 출제가 됩니다. 사람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누구냐면 칸트 씨입니다. 아주 훌륭하시죠. 얘기 안 하는 게 없어요. 칸트 씨도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칸트 씨는 일단은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가치가 있잖아요. 쾌락적 가치. 그래서 사람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단으로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길게 써졌지? 요거는 도덕적일까 비도덕적일까? 그렇지요. 이거 비도덕적이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뭐로 대하라 했으니까요.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너를 수단으로 쓰겠어. 이러면 반대할 거야. 따라서 자유주의적인 맥락을 칸트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대. 그렇다면은 뭐 뽀뽀하면서 아무런 쾌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럴 수가 있나요? 모르겠죠. 여러분 안 해봐가지고. 예. 그렇죠. 예. 이거 알 수가 없는데 그러기가 힘들죠. 그런 거는 제대로 되고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올 수 없잖아. 칸트가 그 얘기를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 정신 얘기할 때 수단 앞에 뭐가 붙죠? 단지가 붙고 목적 앞에 뭐가 붙어요? 동시에 항상 이게 붙는 거예요.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대.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을 때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대. 칸트는 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을 쾌락적으로 추구하는 데 쓰기 위해서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칸트의 경우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일종의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일종의 이게 계약이에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게 공신력 있는 계약이라는 과정이야.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기는 하지만 그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계약이야. 이런 공식적인 계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목적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칸트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출산해야 돼? 안 해도 돼? 출산 얘기해? 안 해? 안 해요. 결혼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산을 전제로 안 해도 된대. 그럼 얘 보수주의야? 아니야? 아니야. 결혼을 해야 해. 결혼한다라는 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게 표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중도주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잖아. 사랑하지만 얘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도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 세계에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냥 별도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고 칸트와 같은 견해도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적 문제 을 적용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 사랑에서 제일 큰 문제는요, 차별 문제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이 차별 문제가 가장 그래도 카테고리도 크고 심각한 정도도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평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평등한 거냐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평등한 거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성평등을 주장한 사상가들은요, 기존의 남성이 너무 우월성을 가지고 여성을 차별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권리의 존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사상가들 몇 명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려의. 보통은 다 여성 중심의 윤리라고 보시면 돼요. 배려 윤리 중에서 이거 주장하시는 사람 한 명 볼 건데, 두 명 볼 건데, 첫 번째 사람이 길리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길리건 씨는 책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다른 목소리로. 다른 목소리로.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와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를 구분합니다. 윤리를 남성 중심의 윤리가 있대요. 남성 중심의 윤리는 보통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공평,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책임감, 정직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비해서 여성은 이거보다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의 부분을 좀 더 강조하죠. 그래서 공감, 동정심, 배려, 이해, 도덕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도덕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남성들은 여성들은 왜 정의롭지가 않아? 왜 공정하지 못하고 저렇게 동정심을 발휘하고 난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의 윤리가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바람직한 윤리적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윤리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여성의 윤리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 남성과 다른 여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조화를 이룰 때 바람직한 윤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입니다. 되셨죠? 자, 이 사람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딩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 나딩스 선생님의 입장은요, 우리가 윤리가 언제 시작됐냐, 요거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을 때 윤리적인 시작이 어딜까라고 보니까 맨 처음에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윤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윤리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 모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점점 다른 사람으로 확대해져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관계, 상황, 맥락, 배려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돼요. 그때 모자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윤리적인 모습을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엄마와 만나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배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 관계에서 이제 시작해서
요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타인과 다른 나라와 지구 전체로 확대하는 윤리적 배려로 나아가야 된다. 를 강조하신 분이 나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전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분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어렸을 때 학대, 동물학대나 식물학대 이런 학대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칸트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적인 발달에 이로운 소질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경향성 자체를 제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경향성에 대한 간접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른 척하지 말고요. 있죠? 마찬가지로 소시오패스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의 애착 관계의 부재가 이런 그 윤리적인 결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데서 기반을 두고 이런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자연이고 이게 윤리적인 배려잖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보통 윤리적인 배려를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디스 입장에서는 자연적 배려가 더 근본이고 원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배려 윤리의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차원이 아니고 두 번째는요, 사람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누구를 할 거냐면 시몬 디 보부아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부아르 씨, 프랑스 사람이고요. 실존주의를 주장했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또 실존주의예요. 사르트르의 계약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계약이에요. 네, 계약 관계를 가졌던 분입니다. 당시에 파리 대학의 같은 교수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굉장히 앞선 진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굉장히 뭐랄까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분이죠.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세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예. 자,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성을 우리가 무슨 성애라고 구분을 하죠? 생물학적 성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생물학적인 성의 구분에 따른 성 역할을 중시하는 거야? 안 중시하는 거야? 안 중시하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성으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회가 너는 여성이니까 이래야 해. 너는 남성이니까 이래야 해. 라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주입을 시켰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뭐 밥 짓고 집안일 돌보고 가족 돌보고 외부 활동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자라게끔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성은 뭐 한 거다? 만들어진 것이다. 남성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남성도 남성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성도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회가 남자는 이래야 돼라고 해서 주입시켜서 남성성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성적 역할의 구분, 성 정체성의 구분은 그 사회를 통해서 뭐 한 거다라는 거야.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때 여성이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체로서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느껴지는 건 그렇게 남성들이 뭐 해왔다라는 거야. 만들어 왔다라는 거야. 그러니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실존을 얻어가기 위해서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 즉 직업 같은 거 있죠?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남성에 예속당하고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 쓰지는 않을 건데 우리 밀이 있었죠. 밀은 그때 예전에 썼었어요. 밀도 무슨주의 입장에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똑같이 공리를 계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1, 1, 1, 1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공리 계산할 때 남성은 1로 치지만 여성은 1로 안 친다는 거니까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존중해줘야 해 라는 관점으로 공리주의적 맥락에서 접근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그 사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보시고요. 그 밖에도 몇 명 나오기는 하는데 나오는 사상가들은 대체적으로 제시문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독해 문제로 나오니까요. 그거는 그 문제를 보시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되어지는 건 성의 자기결정권. 이거는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린 친구들까지 다 허용할 거냐, 아니면 어디서부터 허용해야지 맞는 거냐, 이런 거죠.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거 허용하는 한도를 어디까지 줄 거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나오는 논의가 뭐가 있냐면 성의 상품화입니다. 성을 상품화하는 것도 자기 결정권이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은 존엄한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인데 이걸 상품화시킨다면 칸트 입장에서는 뭘로 삼는다는 거야? 수단으로 삼는 거니까 그건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성매매라든지 이거 안 나와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성폭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냥 도덕적으로 나옵니다. 착한 날 찾는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단원에서 성과 사랑만 나오지 않고요.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가족윤리 하나가 더 나옵니다. 가족윤리가 나와요. 근데 이 가족윤리는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통윤리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가족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윤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건 유불도 중에 뭘까요? 네, 유교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거의 유교적인 맥락에서 부부, 부자, 형제자매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죠. 나도 느끼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자,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바람직한 부부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점에서 부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라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천륜은 하늘이 인연을 맺어준 걸 천륜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가 부부관계는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하늘이 맺어준 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천류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족의 시작. 인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천륜은 앞으로 이 파트에서 천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혈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가족의 출발점은 분명히 부부예요. 부부가 있어야 자녀도 있고 부부가 있어야 그 위에 있는 어떤 가족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바람직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유교 윤리 중에서 오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관계 중에서 부부를 설명하는 부분이 부부유별이에요. 부부유별의 관계로서 부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을 하는데요. 부부유별의 의미 자체는 부부는 유별, 구별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교는 조기친소, 선왕비추 구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 구별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남자가 귀해요? 여자가 귀해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남자가 귀하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남자가 더 귀하다는 의식이 너무 많이 깔려 있지만 윤리교과서라서 남녀는 평등한 관계라고 봅니다. 대등한 관계로서 역할만 나눠지는 것일 뿐이지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하다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가족이 출발하려면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니까 둘이 모두 존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하는 역할과 여성이 하는 역할 자체가 뭐한다? 구별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부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로 부부 상경 상경여비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빈이라는 말은 손님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상경할 때 여기 상경자는 공경하다 경자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서 인지를 한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높임말 쓰고 부부간에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를 부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교가 아닌 측면에서 하나 부부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1분만 할게요. 음양론인데요. 음양론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가의 기해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음과 양이 생기고 그 음과 양의 활동을 통해서 오행이 생기고 그 오행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은 양이고 세상의 절반은 음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보통 남성은 무슨 성향을 지니죠? 음과 양 중에? 양적인 성향을 지닌 거고 여성은 무슨 성향을 지녔어? 음적인 성향을 지녔어. 하지만 만물을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 모두 있어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돼요?
모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라서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고 대등한 인간관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위계서열로 부부부 관계를 나누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의 부부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